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거품이 꺼지고 아파트 신화가 무너진다는 주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이거 들어보시면은 이제 주식하고 아파트는 투자하기 겁날지도 몰라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라는 건 뭐다? 재테크로서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투자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 아파트에서 지금 최고의 결실을 낸 2, 30년의 투자에 들어가서 지금 엑시트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2, 30년 전에 그때 분당이고 용인이고 동탄이고 그 허허 벌판의 총구석에 아파트를 살 때 2, 30년 뒤에 이게 10배로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을까요? 아니면 그냥 직장 가까운데 조금 멀더라도 그때는 교통 인프라도 안 좋았으니까 그냥 몸테크 한다. 강남에 못 사니까 조금 먼 데서 산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들어간 거야. 2, 30년 뒤에 이게 뻥튀기 될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했죠.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2, 30년을 어떻게 내다봐. 그냥 인구가 폭발하고 고도 성장이 되고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고 급격한 도시화로 그리고 산업들이 경기 남부로 몰리면서 그게 된 거지. 그 사람이 그걸 다 꿰뚫어 보고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원주 아줌마가 하이닉스를 옛날에 살 때도 하이닉스가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싸니까 샀고 까먹고 있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한마디로 이거는 운이다. 2, 3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좀 내가 실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추락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두에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그 고대역폭 HBM 메모리 고성능 AI 위주로 들어가는 그 메모리가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거라는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상승장을 먹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그 고성능 AI를 쓰는 사람들은 소수더라. 한정돼 있더라.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HBM이 들어가는 고성능 AI보다는 단순한 업무 보조나 통계 정리나 서류 정리, 검색 기능 이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잠깐 사용하는 거지 HBM이 들어가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고성능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수더라.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이렇게 막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고성능 AI를 쓸 거라는 전제가 안 맞을 수도 있겠더라. 거기다가 일반 수요자들한테는 그냥 스마트폰이나 PC로 구동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D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하지 굳이 HBM 메모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더라 라는 시각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투자들이 AI로 들어가는데 돈 먹는 하마다 결과가 지금 안 나온다. 근데 또 결과가 실질적으로 고성능 AI보다는 대부분은 일반적인 걸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논지가 나오니까 지금 무슨 말이 나오나? 반도체가 고평가돼 있다. 미래에 올라갈 것까지 다 땡겨서 지금 완전 고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파트 이야기를 조금 껴볼게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AI 시장에서 계속 우상향이 하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내가 비싸게 사도 받아줄 사람이 천지다. 라는 이야기처럼 서울 주요 핵심지의 84 타입 아파트는 영원히 우상향할 거다. 받아주는 사람이 계속 나올 거다. 왜? 대한민국이 멸망해도 수도권 집중되고 그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도 서울 주요 핵심지의 아파트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니까 받아줄 사람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HBM 메모리처럼 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다. 항상 내가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고평가된 이유와 서울에 있는 주요 핵심지 84 타입 아파트가 고평가된 이유가 똑같아. 앞으로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없다. 공급이 제한된다. 수요는 넘친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중간 결과를 본 사람들은 투자를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아파트 시장에도 이미 그런 전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구가 폭발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도시화가 집중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뭐 월세든 전세든 살다가 돈을 모아서 25평 아파트 갔다가 결론은 꿈에 그리던 84 타입 34평 아파트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주택 베이스의 자산 투자의 루틴이죠. 그런데 하부, 중부, 상부 이렇게 나눠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이미 아랫단, 하단에서 젊은 부부들이 내 아파트를 받아줄 확률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젊은 부부들은 반도체 관련자가 아니라 그러면 서울 주요 아파트를 받아줄 정도의 소득을 못 모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 밑에서 누가 받아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밑에는 수요고 중간하고 위에는 공급인데 뭐냐면은 중간값이 뭐냐면은 자 이제 결혼해갖고 애 낳고 해갖고 애들은 다 이제 출가시키고 부부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뭐가 있어? 사별과 이혼이 남아있겠지. 살다 보면은 한 명이 먼저 가는 거는 필수야. 둘이 같이 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한 명은 항상 가게 돼 있어. 아니면은 이혼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살지. 혼자 사는데 84 타입 34평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가 필요할까? 필요 없어도 그냥 살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지만은 없어도 그냥 사는데 그 여유로운 공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한 평 한 평이 다 임대료로 환산하면 돈이야.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84 타입 아파트를 지키냐 아니면 팔고 작은 형태로 이동을 하느냐. 이거는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중간값에서 공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를 이야기해 줄게요. 위에는 뭐냐? 지금 베이비 부머들 은퇴하죠. 은퇴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10년에서 15년 뒤면은 아니야, 뭐 10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 더 빠를 수도 있어. 왜냐면 인구 풀이 너무 크거든.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난 그런 인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84 타입 아파트에 사는데 치매가 걸리고 그리고 사망을 하죠. 치매에 걸리면은 이제 요양원, 뭐 요양병원 죽으면은 이제 낙골당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뭐야? 빈집이 나오죠. 그 전조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주변에 보면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계속 노인들을 실어 나르는 게 보일 거야. 그거는 뭐냐면은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전 과정입니다. 제가 요양을 한다는 것은 곧 있으면은 치매가 심해져서 시설 요양으로 전환하는 그 단계의 전조야. 그거는 거의 90% 이상이지.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이 요양원으로 가는 순간 거기도 빈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을 지어야지만 공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중간값에서 1인 가구와 그리고 위에서 사망 요양원으로 해서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 비유하자면은 아까 그 중간값에서 뭐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래서 혼자 사는 사람, 노인이 혼자서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회사하고 집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버스를 운전해갖고 출퇴근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버스를 운전해서 회사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내가 왜 나는 승용차면 충분한데 내가 왜 버스를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공간도 불필요하게 넓으니까. 그러니까 중간값하고 그 위에 값에서는 주택 형태의 전환이 이루어질 확률이 베리베리 높다. 꼭 사망이나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바로 공급이 나오죠. 근데 수요는 없고 공급은 나오는 상황.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혹은 뉴스에서 보면은 인플루언서나 뉴스 보도를 보면은 공급이 없다. 집이 모자란다. 수요는 넘친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을 보는 거야. 지금을 보는 거고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죠. 지금 보고 투자하는 거는 바보지.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럴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아파트는 재건축도 되고 또 이제 재개발돼서 물량들이 나오니까는 아직 희망이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대량 공급된 게 많아서 다 30년 도가에서 거의 10중 8구는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냥 84 타입 아파트를 매도하고 작은 평수 10평에서 15평 형태의 주거 형태로 이동하는 수요와 그리고 사망하고 요양원 가는 그 노인 그 베이비 부머 그래서 이 두 구조에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밑에서 받쳐주는 수요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매물이 쌓이겠죠.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재건축 안 됩니다. 왜? 매물이 쌓여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분담금을 내갖고 15억짜리다가 분담금 5억을 태워갖고 그게 20억, 25억까지 갔을 때 뒤에 받쳐주는 수요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올시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안 하겠죠. 무섭죠. 못하죠. 그러면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된 아파트를 가서 보면 알겠죠. 완전 슬럼화에 녹물로 샤워하고 썩어서 돌아가실 마당인데 재건축이 된다라는 건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 근데 재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 던집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아파트만 그러냐? 지금 빌라 재개발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잔돈 들고 아파트에 못 덤비니까 빌라 재개발 시장에 지금 들어가서 이 썩은 빌라가 아파트로 점프하는 거를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분이 많죠. 근데 향후 5년 안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 아니 수요는 없는데 빈집들이 자꾸 나온다. 그래서 매물이 쌓인다는 구조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합에서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건설사에서 안 지어줍니다. 왜? 이거 나중에 일반 분양 돌리는 물건 또 애매하거든.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 그렇다고 뭐 조합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그 모든 비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일부 외상인데 일부 외상에서 비용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건설사에서 안 덤비겠죠.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이제 빌라 시장에서 재개발이 스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지금 신축 아파트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 그냥 그대로 물려서 썩은 빌라하고 같이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서울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요가 항상 있을 거고 가격 방어가 될 거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대체제라는 개념이 있죠. 서울 핵심지가 있고 그 주변이 있고 또 그 주변의 레이어 수도권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빈집들이 나오고 아까 중위권 상위권에서 있는 그것이 공급으로 전환된다고 했죠. 그래서 빈집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은 항상 경제성을 찾습니다. 마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에서도 HBM 메모리를 모두 다 원하지 않아. 기존의 D램이나 아니면 온디바이스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 그 전환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성이야. HBM은 너무 비싸니까 D램이나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디바이스로 가도 그렇게 크게 생산성에는 차이가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왜 서울 핵심지 아파트에 살아야 하느냐? 나는 경제성을 찾아서 서울 외곽 혹은 수도권에서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빈집이라는 공급들이 나오면은 가격이 다운이 될 거고 굳이 서울 핵심지에 있는 가격보다 4-5배 싸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점프해서 살아도 차이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주택은 자산 중에서 대체가 가장 쉬운 자산입니다. 어디든지 지붕만 있으면 들어가서 이불 깔고 자면 거기가 집이야. 그쵸? 물론 이걸 러프하게 이야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봐도 만약에 공실 상가가 있어, 공실 사무실이 있어, 내가 들어가서 이불 깔고 자면은 그게 집이지 뭡니까? 그죠?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거를 해결하는 목적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대체가 쉬운 게 주택인데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니까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지. 어디든지 지붕 있고 이불 깔고 자면은 그게 집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택은 대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서울 핵심지 아파트가 꼭 필요하느냐? 대체제가 생기면 대체제로 빠질 것이고, 그러면은 그 강렬하게 서울 핵심지로 몰리는 수요의 힘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쪽수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자산의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투자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라는 거대한 배에 내가 탑승하는 탑승객의 한 명일 뿐이지 나는 배의 방향을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나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그리고 이 배가 침몰할 때는 나는 같이 침몰해야 합니다. 나 혼자 빠져나올 수는 없어. 이게 아파트의 단점이죠. 좋을 때는 같이 좋지만은 분위기 험악해질 때는 못 빠져나온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빌딩, 토지를 베이스로 한 이 빌딩, 땅과 건물이 내 온전한 소유고 내가 내 판단으로 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빌딩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키를 잡고 다양한 형태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배지만은 내가 온전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투자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없죠. 그냥 거기에 탑승한 것뿐이지. 그런데 이 아파트가 대체제로 전환될 때 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나 많은 매물들이 나올까. 그 매물들은 서로 간에 대체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30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옆집에서 20억에 던지고 가버렸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20억에서 19억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빌딩에서는 대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핵심지에 있는 빌딩하고 저쪽 골목길 안에 있는 빌딩하고는 천지 차이죠. 왜? 입지가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게 주택이라 그러면은 핵심지나 저 골목 안에 있는 거나 들어가서 이불 깔고 자면 똑같은 주거의 해결은 됩니다. 하지만 빌딩에서는, 특히 상업용 빌딩에서는 이 입지 때문에 핵심지하고 저 안에 있는 거는 완전 공실에 썩어가는 썩은 건물이 되는 거고, 이 핵심지에 있는 건물은 임대료가 나오니까는 계속해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 밸류업을 통해서 계속 안정적인 자산이면서 현금 흐름까지 나오는 우상향 시퀀스를 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가 핸들을 돌리느냐, 아니면 그냥 딱 타고 앉아갖고 안전벨트하고 가만히 기다리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아파트, 빌딩 이렇게 세 가지에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하고 아파트는 사실상 고평가된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안전마진 아니야, 안전마진.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에 가장 넘버원 키가 뭡니까?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고평가, 그 시점에 엑시트하는 게 바로 마진이고, 저평가에서 사면 살수록 안전마진 확보는 유리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하고 아파트하고 이 빌딩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식하고 아파트는 시장가가 공시가 돼 있고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날 시장에 나온 가격에 맞춰서 사야 하는 게 주식과 아파트다 보니까 저평가의 기준은 시장가죠. 근데 이 빌딩 시장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고 공실이 많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저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 저평가라는 가격은 시장가가 아니라 호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더 다운 프라이싱이 가능한 거죠. 깎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1층에 나와 있는 게 시장가라 그러면은 깎아서 지하실로 가고 지하 2층, 3층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의 빌딩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딩을 1층 가격에 사갖고 5층 가격에 판다라고 치면은, 이게 안전마진이라고 치면은 빌딩을 지하 3층 가격에 살아서 5층 가격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만큼 안전한 투자가 없죠. 왜? 저평가가 아니라 저평가 가격에서만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는 모두 해결이 가능한 구조니까. 반대로 지금 주식과 아파트는 고평가된 걸 잡아서 더 올라간다는 개념이야. 이거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투자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투자고, 오히려 지금 빌딩 투자는 저평가된 자산을 더 깎아서 훨씬 낮은 가격에 잡아서 내가 고평가에서 엑시트를 하면은 이만큼에서 안전마진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식과 아파트 같이 고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평가된 빌딩을 다운 프라이싱으로 만들어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잡아서 고평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 지금 시장에 가장 적절한 방식의 투자인데, 지금 주식과 아파트의 고평가에서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영상을 풀어봤어요. 그간의 투자는 고평가된 걸 잡아서 더 올라간다 라는 식으로 뭔가 안전마진이 빠듯한 그런 투자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방식은 저평가된 거를 더 저가로 해서 안전마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투자 방식이니까 현실성이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와 아파트, 빌라, 아까 제가 비유를 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인구 구조 자체는 거기에서 수요와 공급이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주택시장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아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하고 아파트에서 빨리 엑시트하는 사람이 위너일 수도 있어요. 네.